강민지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의 정말 재밌게 들었거든요. 몇 가지 후속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북한의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통계가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성 1인당 2명 이하가 됐다는 출산율 통계가 나와요. 이런 변화가 북한 내에 있는 지금 청소년들의 연애, 문화 이거와 연결이 돼 있나요? 네, 그렇죠. 연애라는 게 예전에 연애에서 무조건 결혼했을 때는 그냥 연애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K 콘텐츠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연애를 정말 맘껏 하는 거죠. 그래서 문어발도 있고요. 양다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닉빈 부익부가 이제 연애도 있고 뭐 이렇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연애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했고, 또 어린 시절부터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힘들다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연애를 한다고 꼭 결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는 형태가 기성세대였다면 결혼은 어떤 굉장히 실리적인 관문의 의미들이 좀 있고, 연애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상대자를 찾아 나가는 작업으로서 되게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결혼으로 이어지는 확률도 적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애를 바로 낳지도 않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이 남녀끼리 청춘들끼리 이제 모이면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 낳는 얘기는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애를 충분히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아, 이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세대들도 다 애 낳고 결혼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들 집단 안에서 생각들이 굳혀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해보면.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충분히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예전에는 이제 성적인 것도 결혼 안에서의 결합만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많은 변수, 그리고 자기 인생을 좀 통제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많은 연애를 통해서 알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연애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성을 많이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많이 상상하고 미래를 많이 계획하는 어떤 기회가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러 절차가 있지만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결혼 연령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북한 당국이 통계를 발표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질적으로 체감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전에는 30 넘으신 여자분이 결혼 안 하신 분이 남쪽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 넘었는데도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고요. 예전에 제가 인터뷰를 나가면 제가 이제 20대 때는 처녀가 결혼을 안 해서 값이 없어 막 이러셨어요. 사람값이 없다고 막 그러셨어요. 막 혼내셨어요. 요즘은 제가 막 나가가지고 일부러 막 좀 친해지려고, 아, 선생님, 저 그래도 이제 앞자리가 많이 바뀌었는데 애는 하나 낳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중년분들이 야, 뭐하러 결혼을 하니? 애는 뭐하러 낳니? 막 이러세요. 한 10년, 15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셨고, 예전에는 20대 초반이면 결혼하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북한 국영 콘텐츠에도 엄마가 20살짜리 딸한테 결혼하라 그러면 엄마 남사스럽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미 2013년부터 콘텐츠에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나오는 드라마들은 30 넘은 자식한테 막 결혼하라고 엄마가 채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혼인 연령이 제가 봤을 때 최소 10살 이상은 증가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영 콘텐츠가 그걸 드러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 연령의 갭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결혼 적령기는 그럼 한 30대 초반까지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20대 후반? 이게 이제 농촌 분들은 그래도 20대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고요. 도시, 특히 평양 같은 경우는 30 넘어서 결혼하지 않는 여자분들의 비율이 30% 이상이다 이제 이런 추론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체 인구를 따져본다면 아직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요 사이일 확률이 조금은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점점 이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연령은 더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제 체감상은 도시 같은 데서는 한 30대 초반 정도 될 것 같고요. 전체 깡 시골 뭐 이런 데까지 좀 합쳐본다면 그래도 20대 후반 정도로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시에서 온 분과 농촌에서 온 분이 정말 많이 다르세요. 그런 차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젊은이들의 결혼 문화가 이렇게 바뀌는 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눈여겨봐야겠네요. 네. 자, 이제는 조금 더 나이를 낮춰가지고요. 북한 청소년의 삶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무상교육이잖아요. 하지만 북한 당국이 교육에 돈을 투자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학교 생활의 대부분이 뇌물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런 것들이 북한 청소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말로는 무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유상화가 됐습니다. 사실상 의료도 그렇지만 교육은 사실상의 유상화가 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요. 원래 교원이 북한에서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하는데
혁명을 하려면 나라에서 사실 밥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밥을 안 주니까 교원의 생활을 학부모들이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돈이 있어야 자식이 가서 시달림을 안 당하는 거죠. 학교도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철마다 이제 벽에 회칠 다시 해라, 화장실 청소해라 이러면 그 비용을 다 부모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우리 부모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구나 없구나를 학교에 가서 되게 많이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에 심상지도 차이를 보여드렸는데 그 친구들의 심리적으로 엄마가 돈이 많고 좀 부유하면 학교에 가서도 되게 당당하게 행동하고요. 그게 없고 이러면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서 막 창피를 줍니다. 너 왜 돈 안 내니?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너는 집단주의 의식이 약해. 너는 민폐를 끼치는 존재야.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그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온 상태였는데 그런 게 이제 한참 민감할 나이에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성분이라는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고급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하고 담화라는 걸 합니다. 내가 진로를 어디를 갈 수 있고 없고를 선생님이 알려주는데 거기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집이 성분이 안 좋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삶에 대한 의지들이 상당히 많이 꺾이고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아, 이 사회가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돈이 있어도 결국엔 성분이 자기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연령이 올라가면서 차례대로 알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고난의 행군 이후에 계속해서 사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가 대학에 갈 수 있다 없다라는 걸 형편적으로 이미 다 체감을 합니다. 계속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내가 대학을 가더라도 집에서 보태줄 수가 없다는 거를 자각을 하면 스스로 포기도 많이 하고요. 대학 진학률이 10%에서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더라도 자기가 포기를 합니다. 아, 우리 집은 내가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서 넘어오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아까운 청년 인재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그런 측면들이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입시의 압박 엄청나게 놓이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요. 북한도 이제 평양이라든지 우리로 치면 과학고라고 할 수 있는 제1중 이제 이런 데에는 우리의 대치동 못지않은 사교육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생의 이 스케줄을 다 관리를 하시고요. 사교육 선생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영국식 영어를 하냐 미국식 영어를 하냐 그리고 외국에 갔다 와본 경험이 있냐 없냐 토킹 발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엄마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서 시범 강의도 들어봐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많은 학생을 받으면 엄마가 크레임을 겁니다. 내 자식 좀 잘 봐주시지 너무 많은 애 받지 마시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최대 뭐 한 10% 정도가 된다면 나머지는 거의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라고 봐야죠. 어차피 이거를 해도 고급 중학교에서 끝나고 대학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장사를 물려주고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 아이가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간부가 되는 거를 밝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군대 보내고 배급 나오는 직장에 보내려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요. 부모가 이제 좀 성분이 안 좋은데 돈이 있다 그러면 아들을 이제 운전수로 키워서 실리가 있는 직업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치동처럼 하는 상층이 좀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력이 있으면 아이에게 미래의 직업을 좀 연계해 주려는 중층의 부모가 있고 그것도 없으면 이제 아주 정말 힘들어서 학생인 아이들의 경제력에 의지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몸이 아프거나 돈을 못 벌면 아이가 나가서 뭐 물질하고 알바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오거든요. 계층별로 차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하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 중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이 사회적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결국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학교를 중간에 드랍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을까요? 어떤지요? 이게 북한이 재밌는 게 학생이 중간에 드랍을 하면 책임을 선생님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안 나가도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급시켜 주시면 땡큐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유급하면 담임이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은 이거를 금방 간파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백지를 내고도 당당해요. 우리 같으면 유급되지 않아? 이렇게 걱정하는데 아유 시켜봐. 못 시켜. 이렇게 하는 거죠. 출석 일수 미달돼도 어차피 선생이 다 해줄 거야 라는 걸 아는 거죠. 어차피 출석부 다 조정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노력 안 해도 졸업장은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반응이네요. 네. 북한 학생들의 비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한국 독자들한테는 쉽게 이해가 안 갈 건데 지금은 우리 치로 따지면 약간 당근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증되지 않은 파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앱 같은 것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정보기술 교류소라고 하는 데 가서 이 선을 꽂아서 돈을 내고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받을 때도 국가가 이제 마련한 인증 파일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더블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참매 같은 프로그램은 국가 인증이 없어도 비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재생을 시켜주거나 설치가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어서 그거를 보면 우리 아이폰 탈주한다는 이야기 하는데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체계를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파일을 재생하거나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게임 전용의 무슨 뭐 땅크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특화된 그 탈주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만연하고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꽤 씁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불순 영상이 돌아다니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근데 실제 북한의 국영 텔레비전에서는 괴뢰도당들이 하는 짓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봤을 땐 불순물에 해당되는 행동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청자들한테 전달되는데 이게 둘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현대화되는 측면들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원래 조선중앙 TV만 있었는데 만수대 TV, 뭐 용남산 TV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디지털 TV 들어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조선중앙 TV 말고 다른 TV에서는 외국 것도 조금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는 하는데 너무나 많이 한국 거를 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속된 말로 간의 기별이 안 오는 거죠. 이미 역치가 너무 올라가 버려서 강의할 때 보여드렸던 72시간을 갖고 최근에 오신 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게 나오면 그런데요. 야, 구리다.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조용히 숨어서 이미 한국에서 나온 드라마를 아주 빠를 때에는 한 달도 안 걸려서 다 보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 자체가 재미가 없고 연기력이 일단 너무 어색하다. 어차피 나라에서 만드는 건 다 똑같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봐도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 하나 예외적인 건 스릴러는 좋아합니다. 하루낮 하루밤이라는 영화가 되게 히트를 쳤었고요. 그거 외에는 재밌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문화적인 수준, 역량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락스타가 와가지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담는 노래를 부른다. 이게 내용과 형식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선 너무나 부조화되잖아요. 이게 잘 받아들여지나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서 아이돌 그룹이 와가지고 군가의 내용을 부르는 것과 비슷한데 여전히 즐겁나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머리 노란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갈고 쫙 붙는 바지에 찢어진 셔츠 입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움일 수 있고요. 물론 지속되긴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일시적으로는 그래도 재밌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요. 말초 신경적인 것들을 북한 당국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72시간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 케이팝 무대처럼 밤에 불 다 꺼놓고 막 비트를 빵빵 울려서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통치가 직면하게 되는 어떤 딜레마이긴 한데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그런 형식은 갖고 오지만 결국에는 그 역치가 계속 높아지면서 북한 당국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통치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사실 없습니다. 아예 이거를 무너져버리고 내용과 형식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체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 갈 수가 없고 차선책으로는 형식과 내용을 분리해서 형식적인 걸로 주목을 끄는 방식을 취할 거고요. 아마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샤먼이라는 락 가수가 왔을 때 VIP석에 러시아 외빈들하고 김옥주라고 하는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총애를 받는 여자 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 가수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공연을 보고 앞으로 북한 공연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렇게 만들어가겠구나라는 걸 학습하고 있는 좀 느낌이 들었고요. 샤먼의 공연을 사실은 202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북한식으로 안전하게 공연을 했었습니다. 샤먼이 했던 어떤 전사자 추도 무대를 김옥주식으로 바꿨었는데요. 락적인 요소는 빼버리고 이제 김옥주가 그걸 해서 예방주사를 좀 맞추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샤먼 소개할 때 북한 여성 아나운서가 우리에게도 친근한 일어설이라는 노래를 부른 샤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는 그게 예방주사가 한번 낮은 거죠. 락을 완전히 락 스피릿을 막 결합한 건 아니지만 한번 약하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더 세게 보여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이목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가수들을 칭찬해주고 특별히 집어서 김옥주를 굉장히 우대를 많이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당국이 놓인 통치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국풍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니까 결국 그게 반정부 시위로 나갔었거든요. 북한 내에서도 이와 같은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면서 이게 정권에 대한 도전을 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통제를 해야 될 텐데 그 통제 기제는 어떻게 발전되고 있나요? 젊은 세대들이 ICT 역량이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까 수없이 ICT 그 탈주를 막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각종 파견하는 그 단속조를 만들어서 정말 별거를 다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옷을 왜 이렇게 입었냐? 너 왜 말투가 이러냐? 머리카락이 이상하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길가에서 뭐 휴대폰 노상 검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 출시되는 휴대폰 자체가 예전에는 어떤 망에 연결되면 상시 감시가 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개통할 때부터 상시 감시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예, 휴대폰이 지금 아예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피처폰이나 스마트폰을 약간 피처폰식으로 바보를 만들어서 썼는데 새로 나오는 휴대폰은 그렇게 쓸 수 없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휴대폰이라는 것을 우리처럼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좀 쓰다가 새 개 나오면 새 거를 사야 돼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중앙에서 이제 돈도 흡수를 하면서 통제도 강화를 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주 처참하게 죽는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북한 당국이 법률을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법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나라가 그냥 널 잡는 게 아니고 너가 법을 위반한 거야라고 이제 명분을 만들어내는데 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각종 조직을 통해서 법 해설 모임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혼난다.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밑에서는 더 발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라에서 자꾸 잡으면 이 기저에 있는 뛰어난 친구들의 탈주 역량은 더 늘어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배반자, 이른바 배반자들이 많이 있는데 북한에서 이제 국영으로 고용해서 앱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들이 월급이 적으니까 이제 돈을 버는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신도 만들어 놓고 퇴근하고 이제 바이러스를 한번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난리가 날 때쯤에 백신을 풉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 경제를 이뤄서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합니다. 근데 다만 봉기의 가능성은 아직 조금 낮다고 보는 것이 아무리 현대화가 되고 디지털 뭐 이런 것에 익숙해지더라도 당장 잘못하면 어딘가에 끌려가고 어느 날 가족들이 사라지고 처참하게 처형되는 것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삼족을 멸하는 정말 삼족 이상을 지금은 멸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좀 이렇게 하고 마는 거지 내가 진짜 나섰을 때에는 정말 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공포나 위협감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새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포갑 통치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몸을 사립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애하고만 거래하고 등가 컨텐츠만 거래하고 이런 패턴들이 무섭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통제하면 할수록 탈주를 하긴 하지만 위험한 수준에 이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북한 내에서 있는 이런 그 미시적 차원의 변화, 청소년들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가정이 이제 점점 축소가 돼가지고요. 진짜 나의 혈연 가족, 그 이상으로는 가족이 아닌 그런 좀 측면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친구들 사이의 우정 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혁명의 동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거나 이 사회주의 대가정을 위해서 나의 한 몸을 투신하는 그런 일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영해군인의 아내라는 게 있는데요. 영해군인이 뭐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상위군인입니다. 군에서 이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인데 배급제가 중단된 이후에 복지제도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한테 영해군
군인한테 시집을 가서 평생 그 남자를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이제 막 그런 거 자원하라고 시키고 마을에서도 아주머니들이 누구네 집 딸 참한데 막 시집 보내지 막 약간 이런 거 하셨는데 지금은 다 아는 거죠. 저거 하면은 인생 이거를 굉장히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저거 나라에서 하라는 거 하면은 사는 게 힘들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예전에 그 고아를 데려다 키우고 이제 이러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제 사람들이 야 저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고아를 많이 데려다 키우는 여성들을 모성 영웅이라고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믿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여자가 앞에 나와서만 저랬지 뒤로는 다 당해서 준 거 착복하고 애들 다 노예로 부려먹었단다. 이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짝은 그거를 보고 순수한 사람들은 마음이 막 동해서 나도 막 저렇게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다가도 좀 지나면 야, 저 사람이 뒤로 쟤네들을 노동을 뭐 시켰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다 돌면서 이게 그런 사회주의 미덕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거죠. 그 박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 그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탐족을 멸할 수 있는 위험을 뚫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의지가 강력해서 오신 걸까? 아니면 북한 내에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온 걸까? 어느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대체로는요. 압박이 좀 있으신 경우들이 일단은 많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북한 당국이 탈북을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일정 정도의 경제 수준이 안 되시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브로커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일단 비용이 있으셔야 되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압박이 있어야만 탈출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압박이 상당히 큰데 예외적으로 우연치 않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은 올 때 부모가 기획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한테 어떤 일이 생겨서 이제 그런 경우에 기획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2010년대 이제 중후반 정도에 잠깐 좀 많이 넘어오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큰 어떤 문제는 없으셨는데 자식의 미래를 보니까 더 이상 못 살겠더라 이런 마음을 갖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신 분들이 그때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2020년 이후에는 뭐 거의 나오실 수 없는 분위기인데 정말로 행운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분들 혹은 이제 외국에 계시다가 해외 노동자로 파견되셨다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셔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정말 끝에 가서 이제 내가 평양에 가도 다 죽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나오시고요. 해외 노동자분들 중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유튜브를 보고 세상을 알아서 돌아가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 가족이 위험해질 것 같으니 차라리 내가 뛰는 게 낫겠다. 이제 북한말로 탈북이 뛰는 건데 그래서 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여기서 딱 끈을 잘라버리는 게 가족한테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양상과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북한이 진짜 변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네. 박 교수님께서 북한의 그 미시적 변화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북한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